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독립기념일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 우리가 사는 뉴욕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소서도 지났죠. 찌는 듯한 뉴욕의 여름. 짙푸르다, 아니 검푸르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실록. 여름의 한복판 7월 중순 행복한 문학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이 더위에 다른 것도 아니고요. 문학으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행복 중에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좀 문학적인 좋은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AI에게 물었습니다. AI가 이렇게 가르쳐 주던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원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푸른잎 무성한 나무 아래 시원한 바람이 속삭이는 여름입니다. 혹은 별빛 아래 좋은 꿈 꿀 수 있는 낭만적인 여름밤입니다. 밤도 아닌데요. 이런 문장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주었어요. 여름날의 햇살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가득한 하루 되세요. 이런 활기찬 느낌을 주는 문구도 좋습니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프신 건 아니죠? 이 짧은 말처럼 확 와닿지가 않네요. 역시 AI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다행이다. 아직은 인간 심리 그 끝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마음이 놓이네요. 덥다 하지만 문학이 없었다면 어떤 좋은 정제된 언어로 이 더위를 논할 수 있을까요? 더위에 나눠보는 문학작품, 또 그 작품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야기들. 이것보다 이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면서 삶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행복한 문학. 더운 여름에 마당에 돗자리 넓게 깔아놓고요. 큰 나무 아래서 부채질하면서 가끔씩 수박도 쩍 갈라서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주로 시와 수필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명 문학인들과의 인터뷰, 문학 뉴스도 곁들이고 있고요. 동포사회의 한국 문학의 저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늘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 일원이기도 하고요.
수필이나 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문학이라는 것이 한국 정서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좀 더 가치 있는 의미로 삶의 한순간을, 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한 부분을 정제된 언어로 들여다보면서 성찰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행복한 문학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작품 한 작품 소개하려고 선별하는 것도 참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또 기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딱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로 정리하고 싶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필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종린 수필가의 한철의 짧은 여름 인생이라는 수필인데요. 수필 듣고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여러 해 전에 길에서 만난 어떤 제자가 던진 시답지 않은 질문이 가끔 머릿속에서 맴돈다. 오랫동안 공주에서 살다가 정년을 계기로 대전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해의 여름으로 기억된다. 삼복더위에 무슨 급한 볼일이 생겼던지 나는 낯선 거리를 땀을 뻘뻘 흘리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지난 날에 여자 제자를 만났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그쪽에서 인사를 안 하면 얼굴을 마주쳐도 모르고 지나치는 일도 없지는 않다. 또 헤어지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났던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기가 일수다. 그 제자도 그런 경우인 셈인데 다만 그때 나에게 던진 질문 한 토막이 오래도록 머리에 남는다. 서로 근황을 묻는 인사가 끝나고 나자 그 제자는 나에게 선생님은 여름하고 겨울하고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하고 물어온 것이다. 좋다는 말은 지내기 편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 근처에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데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길에 나를 만난 것이다. 더위를 몹시 타는 듯 땀을 주체 못하게 흘리며 여름이 지겹다고 푸념을 한다. 그래서 늙은 스승에게 응석을 부리는 셈으로 해본 질문인 듯 싶다. 여름에는 겨울이 마음에 더 끌리고 겨울에는 여름이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을 사람들의 변덕 탓으로만 돌릴 일은 아닐는지 모른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생명력이 충만한 여름철과 휴면기인 겨울을 같이 놓고 견주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름 한철의 폭염을 견딜 일을 생각하면 누구나 여름이 별로 달가운 기분만은 아닐 듯 싶다. 나는 지금까지 두 계절을 견주어서 생각해 본 일은 없다. 사실 조물주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든 두 계절을 견주어서 어쩌자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다만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다소 겸연쩍은 마음이 없지 않지만 여름에서 연상되는 것은 농촌에서 자란 회상이라고나 할까?
어린 시절 같은 또래들과 어울려서 물놀이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느새 긴 여름에 한두 해가 저물었던 것이다. 그때는 어디를 가나 개울물은 맑고 깨끗했으며 그 속에서는 별의별 어족들이 떼를 지어 놀았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그 시절의 그 정경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겨울에는 특별히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떠오르는 장면이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장성에서 겪은 나의 일생 중에서 잊을 수 없는 두 사건도 다 여름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하나는 1945년 조국이 광복되던 해의 여름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그때 일본군의 확도병 신분으로 용산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그런데 4월 13일에 같은 동족의 전우들과 함께 용산의 헌병대에 구금이 되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한 일이 있지만 중경의 임시정부로 망명을 모의하다가 탄로났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의 뒤를 캐서 구속을 앞장섰던 자는 같은 동족의 조선인 헌병놈이었다. 한 달 동안 헌병대에서 가중매와 숨통을 막는 물고문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다. 그 뒤에 군법회의에 예심을 거쳐 이태원의 육군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곳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해방되고 열흘 만인 8월 25일에서야 풀려났다. 한여름을 고스란히 철장 속에서 갇혀서 죽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의 악몽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암울한 시련이었다. 다른 하나는 6.25 전쟁의 와중에서 겪은 피난 생활을 들을 수 있을 듯 싶다. 동란이 발발하고 열흘쯤 지났을 때 나는 어떤 일 때문에 직장이 있는 공주읍에 잠깐 들렸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로 고향으로 통하는 금강대교가 작전상 이후로 폐쇄되어 나는 그날 남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인민군의 전위부대가 이미 고향 가까이까지 침투해 있었던 것이다. 고향에 남아있었으면 나의 신상에도 어떤 순환이 닥쳤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피난길을 떠난 것은 100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부모님을 비롯하여 온 가족을 인공치하에 남겨두고 석 달 가까이 부산 바닥을 헤매며 겪은 심신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9월 말경에 연합군이 북진을 감행하자 나는 방위군에 편입되어 그들 뒤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역사적인 9.28 수복이다. 그 뒤부터는 가끔 여름을 생각할 때면 나는 두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빗나갔는데 길에서 만난 여자 제자는 꼭 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나는 생각했다. 삼복더위에 사제지간에 우연히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갔던 것이다. 실제로 나는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더운 여름이어서 겨울에 더 마음이 끌렸고 또 앞서 밝힌 암울한 회상 때문에 겨울 편을 들었는지도. 그러나 그 사건들은 이미 지난 일들이 아닌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석방과 수복으로 이어진 일이어서 그것으로 자유해 온 터였다. 그때 나의 대답이 어느 쪽이었는지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지금의 나에게는 별 의미도 없는 일인 듯 싶다. 이제는 앞으로 내 앞에 남아있는 세월인지 내월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나 할까. 사실은 팔순을 눈앞에 두고 있어 지금 당장 떠나도 별로 미련이 남지 않을 나이기는 하지만 어떤 성직자는 내세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청정무구한 세계라고 말했고 정멸의 즐거움을 갈파하는 스님도 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같이 미련한 식충이들이 문제라는 말일 듯 싶다.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내세관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가 생각난다.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의 정체를 대라며 태베산의 고갯마루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무사람들을 가차없이 험한 계곡으로 떠다박질러서 물꼬를 냈다는 말도. 그 수수께끼는 오이디푸스가 인간이라고 풀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냐 하는 더욱 난해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아 인간의 고뇌는 지속된다든지 그 해답은 어쩌면 각자의 몫일는지도 모른다. 나의 경우는 일단 한 철의 짧은 여름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려본다. 사건으로 점철된 수다한 여름의 흔적을 한평생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도 인간을 하루살이 짐승으로 본 스핑크스보다는 많이 흔한 편이나 아닌지. 한편의 짧은 여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격렬했던 감옥살이도 6.25 전쟁도 주인공이 뒤돌아보면은 스크린처럼 정말 짧게 뜨겁게 지나갔던 여름 같았던 것이겠죠. 저는 이 수필의 마지막 부분이 참 마음에 남네요. 그리스 신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이야기.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의 정체를 캐내려고 이 태베산의 고갯마루에 지나가는 행인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들을 가차없이 험한 계곡으로 그 낭떠러지로 떠다밀었다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스핑크스는 티폰과 에키드나의 딸이었습니다. 연의 머리와 사자의 몸통, 뱀의 꼬리,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누구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외모였다고 하는데요. 여신 헤라가 테바의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스핑크스를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스핑크스가 도시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테바의 사람들에게 무사히 여신에게 배운 수수께끼를 낸 것이 바로 목소리는 하나뿐이지만 처음에는 4발, 낮에는 2발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짐승이 누구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수수께끼 목소리는 하나뿐이지만 처음에는 발이 4개인데 그 다음에는 2개가 되었다. 또 그 다음에는 3개가 되는 것.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어린아이 때는
사지로 기니까요. 발이 4개고 어른이 되면 2발로 다니고 늙음하게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발 3개로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인간의 삶의 단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삶의 과정을 상징하잖아요.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성장과 변화 그리고 삶의 그 유한함에 대한 고찰을 이끌어낸 것이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였죠. 예, 그것을 작가는 예로 들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자신의 경우는 일단 한 철의 짧은 여름 같은 것이 인생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건으로 점철된 많은 여름의 흔적들, 뭐 여름뿐이겠나요? 우리의 인생이 그 수많은 뜨거운 사건들로 점철이 되었잖아요. 인생 통틀어 일어난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한평생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사는 것이 또 우리들이고요. 인생은 한 철의 눈 깜빡할 사이에 일어나는 짧은 여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삶의 덧없음을 느끼게 하는 수필입니다. 인생 참 짧다. 오늘 헛되게 보내지 마라. 라는 그런 속담도 생각나고요. 또 꽃이 피고 지듯 인생도 그러하거늘 무엇을 그리 애태우는가라는 그 옛 시조도 생각나고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가니까 이 찰나의 순간을 붙잡아라.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게 짧고 덧없으니 순간순간의 소중함 역시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남편, 아내, 가족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기쁨 속에서도 또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수필입니다. 갑자기 김용택 시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생각나네요. 몇 년 전에 뉴욕에 와서 또 여러분들과 문학회도 하시고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 저와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섬진강 시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시인인데요. 김용택 시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강을 건너다가 뒤돌아보니까 내 나이가 30이고 앉았다가 일어나 보니까 40이었고 감았던 눈을 떠보니까 나의 인생은 또 어느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좋던 싫던 기뻤던 아팠던 충분했던 아쉬웠던 인생의 순간은 흘러가게 마련이고요.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한 생애가 되는 것이니까요. 순간순간 귀하고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병을 앓는 것 같은 여름의 시간. 우리는 모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인생의 뜨거운 여름에 와 있네요. 이 글을 쓴 원종린 수필가는요. 1923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충청남도와 이 세종 또 대전 지방에서는요. 호서 문학의 원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필가면서 공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냈습니다. 경성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일본 주오대학교 철학과 또 서울대학교 법학과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대학원 인문과학 석사를 받았고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인문과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원종린 수필가의 글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수필 세계에서는 참 중요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2000년대에는 그의 이름을 딴 원종린 수필문학상이 제정되어서 해마다 수필가들을 선정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필 한 편 또 인생 한 조각을 논하는 사이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아무리 배고프셔도 더위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김은자였습니다. 여름아 부탁
어떤 나의